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두 개의 은목거리가 만나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33년 전 한 어머니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양을 건너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어 결국 가장 뜻밖의 순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운명이라고요. 낯선 땅에서 자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한 여성이 33년의 세월을 건너 마주한 진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도시 노스필드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늘색 꽃무늬 벽지에 제 방을 환하게 비췄어요.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인 은목걸이가 있었죠. 작은 꽃 모양 펜던트에 새겨진 알 수 없는 한글을 만지작거릴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리움이, 또 한켠에는 감사함이 공존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나는 매일 아침 흰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나의 눈동자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지? 내 눈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메이필드 종합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가끔 한국인 환자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자신의 모습을, 또는 가족의 흔적을. 제 책상 위에는 양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웃음 속에서도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큰 트리를 세우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영화를 볼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입양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해요. 상처를 들춰내면 아플 테니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도 그 그리움은 일상 속에서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고 4월에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병실까지 그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3번 병실에서 링거를 교체하고 돌아가던 중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팀장 간호사는 급하게 통역사를 찾고 있었고 누구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나요?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응급실의 침대에 누워 계신 한국인 할머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창백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 속에서 공포와 혼란이 엿보였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저절로 아파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며 작게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한국어를 못해요.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은 마치 저에게 말을 걸듯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의 주름과 굳은 살은 마치 만난 적이 없는 외할머니의 손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3시간이 지나 통역사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안정을 찾으셨고 그제야 저는 병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동료 제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웠어. 제니의 말 속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이어서 그녀는 한국어를 배워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계잖아. 언어를 배우면 자신의 뿌리도 더 알게 될 거야. 제니는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전단지는 지역 대학에서 의료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든 순간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너머에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해볼게. 고마워 제니. 전단지를 간호사 유니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제게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와는 달리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감각이 여전히 제 손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모르는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언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대화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에 대한 그리움과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흘러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양어머니가 주방에서 팬케이크를 뒤집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전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단지에는 의료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과정 뿌리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양어머니는 팬케이크에서 나는 메이플 시럽 향기를 풍기며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손에 쥔 채로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준 전단지예요. 한국어 강좌라네요. 제 말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묻어 있었지만 양어머니는 그것을 바로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관심 있니? 그 질문은 제 안의 불안감을 더 자극했습니다. 주방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제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이 얽히며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겹쳐졌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고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병원 일도 바쁜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내심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과거를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요? 양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내가 뭘 결정하든 우리는 항상 너를 지지한단다. 그 따뜻한 손길과 말은 제 마음을 잠시나마 안정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전단지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미로 같은 길을 헤매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먹먹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병원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환자들의 병실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시아계 가족들이 병실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고 나는 그 장면을 지나치면서 무언가 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생각에 잠기며 뒤척였습니다. 괜히 한국어를 배우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미 좋은 가족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한 아시아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윌리엄이라고 소개하며 심장외과 레지던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죠. 수지 앤더슨이에요. 3층 외과병동 간호사입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 김 박사는 제게 한국계 미국인이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의 심장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6개월 때 입양됐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왔죠. 그 말을 듣고 나서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인 듯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역 대학에서 하는 한국어 강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료인을 위한 특별 강좌가 있던데. 그 순간 제 위장이 갑자기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긴장한 채로 얼른 대답했죠. 네, 들어봤어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까요. 제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웠고 김 박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와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수지. 굳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 지금처럼만 살아도 돼.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병원 주차장에서 차 키를 찾느라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노란 단풍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쌀쌀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박사가 서 있는 게 보였고 두꺼운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오며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건넬 준비를 하며 기다렸고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는 그의 부탁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는 종이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한글 문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들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죠.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을 다시 마주친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박사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의료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에 대해 설명하며 그 강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또 다른 모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찾기 프로젝트라는 모임도 있어요. 한국계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임이죠. 김 박사의 말이 끝난 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 가로수에서 노란 잎이 하나 떨어져 제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박사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여동생도 입양인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김 박사의 여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흘러나왔고 그 이야기는 제 안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 사실 좀 두려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제 속에 숨겨온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다가 더 아플까봐. 그 말에 김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 속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함께할 거예요. 김 박사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명함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카드의 차가운 촉감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 라디오에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통풍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제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 책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어로 The Bridge to Your Roots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떨림은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책을 펼쳤을 때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음, 이응, 히읗 같은 글자들이 눈에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의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한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온 글자들과 비교해보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수지 앤더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떨림과 기대감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 떨림은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날 저는 20분 일찍 대학 강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망설이며 서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김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와 다양한 문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생을 소개합니다. 수지 앤더슨 씨예요. 교실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중 3명은 저처럼 한국계 입양인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리사예요. 저도 입양인이에요. 5살 때 미국에 왔죠. 리사는 나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 외에도 마이크와 50대의 멜라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김 박사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를 따라 발음하면서 이상한 감각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목에서 울리는 진동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후 김 박사는 숙제를 내주며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뿌리찾기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보세요. 리사는 저에게 커피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입양인들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학 카페에서 각자의 입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멜라니는 한국 방문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년 꼭 한국에 가요. 마치 2개의 세계에 속한 기분이에요. 마이크는 아직 한국을 방문할 용기가 없다고 했지만 언어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빙산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배운 인사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환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저도 모르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토요일 뿌리찾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섰을 때 김치찌개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리사는 한복을 입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모임 리더인 소피아는 우리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소피아는 목걸이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영원한 사랑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 동안 알지 못했던 메시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많은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집에서는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익혔습니다. 양부모님은 제 변화를 응원해 주셨고 양어머니는 함께 김치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의료통역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제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의료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통역을 했을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 그 순간이 제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칠순의 김할머니는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하며 감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싸며 뿌리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여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 이야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고여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어 할 줄 아는 간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마다 한국계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웠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김 박사와는 점점 좋은 친구가 되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처음으로 직접 만든 불고기를 대접했을 때 그들의 자랑스러워하는 미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양아버지는 제 변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시며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칭찬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찾기 모임은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제는 신입 회원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소피아가 한국 방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한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기대감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주말에 양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지지는 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정을 내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에게 한국 여행에 참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입양기관에 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그것이 제 뿌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임을 느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제게 큰 의미였고 그 순간 저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투성이의 눈동자가 아니라 목표를 가진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제 안에서 점차적으로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이제 저를 과거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 제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올수록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김 박사에게 한국에 가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발견이죠.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주변에는 제 여정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며 그들의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 뿌리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답변 속에서 느껴지는 한계가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11월의 회색빛 하늘 아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뿌리찾기 모임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죠. 소피아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한국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우리 그룹의 중심이었고 한국어를 잘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행이 취소된다면 저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병원 근무를 마치고 나와 주차장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장면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도 나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소식 들었어요.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엷은 위로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행이 취소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 여행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내년 봄에 한국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을 앞당겨 여러분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감사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제 입양 기록이 대부분 봉인되어 있어요. 한국에 가도 제 가족에 대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내며 저는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의 말을 듣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알아볼게요. 입양인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의 제안에 조금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생각들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더 큰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서울의 미로 같은 거리를 헤매며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찾아보았는데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입양될 당시 언니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니? 제게 언니가 있었다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상한 연결감은 혹시 언니와 연결된 것일까요?
그 정보는 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만약 언니를 찾게 된다면 그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김 박사는 이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한국에 직접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다시 한번 불안과 희망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가 조금씩 더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제안된 정보에 따르면 제 한국 이름은 김수연이었고 서울 근교의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생일도 정확하지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죠.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짧은 언급만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언니가 있을 가능성.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며도 또 다른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새겨진 목걸이를 바라보며 그 메시지가 누가 남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언니일까요?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국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그날의 순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방을 여러 번 확인하며 여권과 입양 서류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에는 언제나 그 특별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목걸이를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내일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행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여정이었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심장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의 한국어 안내방송,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소리, 그리고 길게 늘어선 대기줄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제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 박사님과 뿌리찾기 그룹 멤버들과 함께 서울 시내로 향했을 때 창밖 풍경은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글 간판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넘쳤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김 박사님이 우리 일정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시내 투어, 모레는 개인 일정이에요. 수지 씨와 저는 입양인 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에 따라 그날 저녁도 곧 지나가리라 느껴졌고 여행의 첫 번째 목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경북구 인사동, 명동을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입양되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서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 입양인 지원센터를 방문한 날, 센터 직원인 이민아 씨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그녀는 조금 긴장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마음은 설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지 씨의 한국 이름은 김수연이 맞고 1990년 서울의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셨어요. 그 정보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같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어갔을 때 그 정보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지, 당시 7살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제 안에 커다란 갈망을 담고 있었고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지 씨는 입양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수지 씨만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 후의 삶, 저와 언니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 안에서 교차하며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민아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처는 없어요.
2000년대 초반 서울에 살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약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를 알 수 있을까? 제 가슴은 그 불씨에 의해 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을 방문해 제 사연을 등록했습니다. 사진과 정보 그리고 그 목걸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며 그 작은 꽃 모양 펜던트가 제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그날부터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틀 후 한미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을 때 행사장에서 문화체험을 즐기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죠. 점심시간 음식 부스 근처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외치는 소리에 저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은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즉시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목걸이와 똑같은 작은 꽃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통역사로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여성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곧 깨어날 거예요.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30분 후 마침내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행사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고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언니가 태어난 날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 말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두 딸을 키우려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건강 문제로 결국 일을 못하게 되었어. 그 말 속에서 어머니의 고통과 결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한강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며 흐르는 모습은 제 마음을 잠시나마 가라앉히는 듯했지만 언니의 말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물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로 바뀌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멈추고 목걸이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7살 때 내가 떠나던 날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샀어. 하나는 내가 갖고 다른 하나는 너에게 주셨지. 언젠가 다시 만날 때를 위해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그 목걸이를 꼭 쥐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펜던트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의 인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고 그 증표가 제 손에 있음을 느끼며 제 안의 감정이 폭발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너를 찾으려 했어. 입양기관에 편지도 보내고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참가했지만 기록이 봉인되어 있어 연락할 수 없었어. 그 말에 저의 가슴은 또 한 번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그리움과 슬픔이 뒤엉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셨어. 그 말은 너무나도 아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기다림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니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야. 여기 내 아기 때 사진이 있어.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어린 소녀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어머니와 어린 언니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제 마음속에서 그 얼굴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 그 말에 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닮았어. 그 말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고 있어. 결국엔 신장 이식이 필요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어려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아픈 언니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검사를 받아볼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평생 잃어버린 자매를 찾았고 이제 다시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결단이 서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의 병원에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를 올라가고 경복궁을 방문하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매로서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검사 결과는 저와 언니가 거의 완벽한 조직 적합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그런 높은 적합성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생긴 확신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봐. 이건 작은 결정이 아니야. 언니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제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게 제가 있어야 할 곳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순간 더 이상 불확실함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제 삶의 목적이 자매와의 재회와 그녀의 삶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돌아왔어요. 민지 언니를 찾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해요.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감정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니까.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평온함을 찾았고 우리는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아파트 계약도 정리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양어머니는 놀라움 속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말이 제 마음을 감싸주었고 양아버지는 눈물을 머금으시며 저를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은 깊은 위로를 얻었고 그들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에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사들은 33년 만에 재회한 자매의 놀라운 조직 적합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술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확신이 커졌습니다. 언니가 걱정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언니,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결정은 없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었고 그녀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언니의 아파트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두 꽃이 얽혀있는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가 그 그림을 그린 이유를 듣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였다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수술 후에 저는 시카고로 이사하려고 해요. 미네소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말에 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그녀의 생각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와 목적을 찾은 사람으로 그 여정을 마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내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 들어서자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제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녀를 위한 것만큼이나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해요.
그 말 속에서 언니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길의 끝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 휠체어를 탄 언니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정체성을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새 삶을 준 것입니다. 마취가 들어가며 의식이 흐려질 때 목걸이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시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양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미네소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더군요.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지 언니는요? 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양어머니는 언니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통증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언니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커졌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휠체어를 타고 언니의 병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 한층 더 강해진 그녀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심장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대. 거의 기적 같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네. 언니가 말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일부는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말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이식수술부서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계 입양인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2달에 한 번씩 시카고를 방문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와도 가족처럼 친해지셨죠. 어느 날 양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2명의 딸이 있구나. 그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을 느꼈고 그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33년 만에 재회한 자매, 기적적인 신장 이식으로 이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전국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입양인들이 연락해왔고 저와 언니는 2세계 사이의 달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 모임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위문투성이의 눈동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신감 있는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목에 걸린 목걸이는 이제 제 여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저를 지탱해 주었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언니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동네와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 무덤에는 당신의 사랑은 대양을 건너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보며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들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의 카페에서 미래 계획을 나누었을 때 언니는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 지원 그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대화하는 모습은 2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후 저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와 진달래 씨앗을 심었고 그 꽃들이 자라는 모습은 마치 제 성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기에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제 뿌리를 찾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저녁 언니와 함께 옥상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휘저으며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찾고 있었고 결국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어요. 해가 지고 첫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각자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작은 펜던트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지이자 수연이었고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옆에는 언니가 있었고 우리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수지 앤더슨, 아니 김수연 씨가 33년 만에 언니와 다시 만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을 되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여운을 남겨주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랫동안 묻어둔 이야기,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 크고 따뜻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 1초의 시간이지만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감동을 담아 전하는 뷰티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